예, 그러면 이제 국어 공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 비결은 솔직히 없습니다. 막 이렇게 무슨 비법, 막 이런 단기 속성 이런 것들은 사실 선뜻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화분을 옆에다 두고서 기르는 것과 같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시간을 좀 줄여보는 방법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과목이든지 거기서 공통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그 과목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청소년 소설을 쓰려고 이제 게임을 한번 하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L로 시작되는 어떤 모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용어나 세계를 잘 몰라서 넥서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계속 그 데모 화면에서 두꺼비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게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HP라는 단어를 모른다든지 던전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게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이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에서 정해진 뭐 룰이라든지 용어 같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알면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국어도 국어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익히시면 굉장히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국어 과목을 잘하려면 이제 국어 과목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나 개념 같은 것들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게임을 잘하려면 그 용어를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시적 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국어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적 자아가 놓여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 시적 자아의 내면은 어떠한가?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적 자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죠. 윤동주의 뭐 이를테면 자화상 같은 시가 예로 나와 있는데 아무리 시를 봐도 시적 자아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다는 거지?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시적 화자는 무엇입니까?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이 아니라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렇지.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적 화자라는 말을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도 있죠. 아마 여러분 소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에도 나오는데 수미상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수미감자 이런 건가? 막 이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감자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아보면 없습니다. 수미상관이 뭐냐?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사실은 조금 버거워하시는 이유는 얘네들이 다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한문을 알면 사실은 수미는 수는 머리거든요. 그리고 미는 뭘까요? 꼬리입니다. 꼬리하고 머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미상응이라는 것은. 그래서 맨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막 거울에 비친 것처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수미상응 혹은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수미상관을 모르면 수미상관이 뭐지?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그 용어들, 이 어떤 과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쓰여 있는 용어들을 잘 먼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보시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이제 이거 당연히 이제 당근과 채찍 이건 제가 굉장히 쉬운 예를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정책은 마치 당근과 채찍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당근과 채찍 왜 갑자기 정책에서 당근과 채찍이 있다라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말을 막 자기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말이 이제 오게 만들기 위해서 당근은 뭐예요? 당근은 말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나 이제 꼬실 수 있는 어떤 미끼 같은 것들을 던져줄 때 당근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채찍을 막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험악하고 억압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여러 몰이는 마녀사냥 같았다. 그래서 마녀사냥? 중세 때 그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를 사냥하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지? 그러면은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증거도 없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어떤 이제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막 믿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화형을 시키거나 막 재판을 하거나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마녀 재판이란 말이 그래서 여론을 통해서 누군가를 막 호도하거나 어떤 사건을 막 어떤 식으로 막 몰아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제 이 마녀사냥, 마녀 재판입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쓰이는 어휘나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좀 어려워 보이는 어떤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자기가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내가 잘 모르는 거 5개만 발견해 볼까? 하루에 딱 5개 더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고사성어라든지 속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속담이라든지 고사성어의 용어를 또 알아야지만 국어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옹지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뭐 한자 보면은 국경에 있는 어떤 노인이란 뜻입니다. 국경에 있는 노인이 뭐 여기 왜 나오지? 그 사건은 그에게 있어서 뭐 세옹지마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이러면 세옹지마를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국경에 있는 노인 사실 여러분 고사성어에는 뒤에 거느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옹지마라는 것은 어떤 뭐 노인이 말이 생겨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그저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갔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슬퍼해요. 그저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노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또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다른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아들은 다리를 절어서 전쟁터에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목숨을 건지 이제 몇 년 안 되는 청년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말뜻만 보면 국경의 노인, 그래서 국경의 노인이 뭐 어째,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뜻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일도 완전하게 즐거우거나 기쁘거나 이득을 주는 일만은 아니고 어떤 겉으로는 굉장히 나빠 보이는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단정짓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뜻을 굉장히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는 이런 걸 막 처음부터 줄쳐가지고 막 풍전트과 막 이런 걸 막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해요. 공책을 마련해서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잘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뜻이 잘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리를 해보면 참 좋습니다. 이제 노트의 분량이 늘어나고 뚱뚱해지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5개씩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금방 이제 국어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을 먼저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글이 굉장히 길어지면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 글이 페이스북에도 이를테면 조금만 글이 길어지면 스포일러가 이게 압박이 있다. 이거 내려서 읽지를 못하겠다. 글이 조금만 길어지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긴 글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글이 조금 길어지면은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길고 좀 복잡한 글을 읽으실 때는 먼저 글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대충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좀 약간 전체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목차 같은 것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덩어리를 한번 지어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지지 마시고 먼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글에 어떤 단락이든지 중요한 말은 맨 앞이나 맨 끝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들만 한번 줄쳐서 전체로 이런 흐름으로 글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먼저 숲을 보세요. 그러면 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나무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고서 길을 읽기가 쉽지만 전체 숲이 뭐 이런 모양이고 대충 이런 크기구나 이걸 보면 그 숲에서 좀 헤맬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도 처음부터 막 첫 페이지부터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읽다가 이제 좀 페이지가 지나면 지쳐서 이제 막 덮고 이러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이제 목차를 보세요. 교과서든지 어떤 책이든지 목차에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차만 보면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 있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숲을 보는 방법이 목차를 보는 것입니다. 교과서든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이든 목차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데 지도가 되어줘요. 우리가 이제 지도가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길을 훨씬 덜 잃습니다. 길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그 목차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국어 공부는 사실은 이로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뭘 달달달달 외우지 않죠. 여러분 뭐 지문 전체 외우기 이런 거 잘 안 하실 겁니다. 국어 공부는 그렇게 막 이론을 달달달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를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도구 같은 것이지 그거를 막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무조건 적용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막 내가 국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참고서를 딱 펴놓고 옆에 있는 요약 정리 부분을 막 외우면은 국어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은 사고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요약 정리는 이 참고서를 만든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그 요약 정리를 달달달 외우는 것은 남이 씹어놓은 음식을 뭐 받아 먹는 거랑 똑같아요. 벌써 약간 불쾌해지기 시작하죠. 남이 이렇게 잘 씹어놓은 음식을 이렇게 그냥 받아 먹는 그런 것이면 내 것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무작정 막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냥 글을 한번 보시고 자기 생각을 몇 줄이라도 조금 써보는 게 차라리 더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막 서평을 또 쓰라는 거냐, 막 감상문은 막 이런데, 너무 그렇게 막 부담을 갖지 마시고 키워드라도 한번 뽑아내시는 것. 이것도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뽑아내시는 것이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달달달 외우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막 무작정 외우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제 학력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뭐 만든 걸 찾으시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런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도전 골든벨에 나가실 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네가 얼마나 이 언어로 되어 있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수능 언어는 언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기르시는 능력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글에서 어떤 생각이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계속 밝혀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떠준 것을 계속 받아먹지 말고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이 생각의 힘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자꾸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한번 조금 긴 문장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어떤 핵심어라도 자기가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작품을 다 읽고서 그거를 또 하나하나 다 내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이러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게 실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장르든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시라든지 희곡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장르별로 이제 공통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렇게 흰 개, 검은 개, 누런 개 여러 가지 개들이 있지만 이게 제각각이죠. 지금 얼룩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다 개라는 공통점으로 묶여요. 다 개죠. 뭐 누런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막 귀가 처졌든지 여하간 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를 보실 때도 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 시의 화자가 뭘 말하고 있지? 얘가 어떤 상황이지? 얘 되게 쓸쓸하냐? 아니면 뭐 고독하냐? 아니면 되게 뭔가 벽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그래서 이 시의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막 되게 고백하는 듯이 말하고 있구나. 얘가 고백하듯이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열띠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쓸쓸하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어조 같은 것들도 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얘가 자기가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시는 그냥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왠지 막 여기저기 둘러서 막 비유해서 말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데 이걸 뭐에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이 호소래네? 막 그러면서 호소에 빗대서 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뭐에 빗대고 있는지서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시를 보시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 속의 화자가 뭘 말하고 싶어 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이제 노래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노래 가사하고 사실은 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노래 들으실 때 막 지적 화자에 막 이런 게 막 이런 고민하면서 듣진 않으시죠. 근데 대충 이 노래가 뭔가를 말하고 있고, 아, 얘가 이런 심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죄를 저지른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안 되겠다. 부르면 안 되겠다. 붙들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향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그럼 보시면, 아, 얘가 꿈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런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꿈의 조각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아,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의미가 없고 뭔가 고민을 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얘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뭐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로 감추고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가면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그려가리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진실과 뭐 자기의 모습과 이제 차라리 대면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시를 읽을 때 막 이게 뭐 무슨 상황이고 뭐 이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노래를 듣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건 좋아요. 노래를 듣고 우리가 막 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 노래 속에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뭐 얄리얄리 얄라성 이런 거 왜 나오나 막 이런데 그럼 후렴구죠. 그래서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링딩동 링딩동 링리기리기 링딩동 이러고 이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흥겨워집니다. 굉장히 리듬이 생기면서 재미있죠. 그렇구나. 얄리얄리 얄라성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읽을 땐 그냥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소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고 이거 어떤 배경이냐? 이거 어떤 시간적 배경 속에서 막 펼쳐지는 얘기냐?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 얘 뭐 때문에 고민하냐?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나 영화나 차라리 드라마를 보듯이 이런 이야기구나. 야, 이런 사건을 겪게 되는구나. 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겠구나.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그냥 듣듯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은 소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교과서에 실리면 완전히 외워야 될, 뭐 분석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구나. 이게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국어 공부 여러분이 아마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한국어로 쓰여졌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입니다. 뭔가 굉장히 뭔가 한국어로 쓰여졌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내가 한국인인데 막 이런 경우가 계실 거예요. 근데 약간 여러분이 이제 국어의 지문이라든지 뭔가를 보실 때는 추리소설의 탐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단서들을 통해서 범인이 확실히 밝혀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이 잘 이해 안 간다는 거는 일종의 이게 약간 암호 같은 구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걸 우리가 암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자기가 할 말을 갖다가 대놓고 얘기를 잘 안 하고 자꾸 숨겨요. 그리고 막 애둘러서 말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될 텐데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이렇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자꾸 숨겨요. 마치 범인이 자신의 그 범죄 사실을 숨기듯이 여기저기다 숨겨놔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국어 이를테면 이제 문학 작품을 이렇게 보실 때는 약간 탐정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지문 안에 사실은 다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 아시죠? 코난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국어 문제의 이제 답들은 다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탐정이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막 여기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든지 뭐 혈흔이라든지 발자국이라든지 여기 뭐 흘리는 뭐 음식 자국 이런 거 서로 이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서들, 뭐 목격자 막 이런 걸 막 통해서 이제 범인을 밝혀 나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일종의 범죄의 단서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 겉으로 드러난 거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뭘까를 갖다가 막 궁리를 하시면서 탐정처럼 추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일종의 국어 공부, 지문 좀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국어에서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좋아하는지는 확실히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연애 편지 같은 걸 이제 받았어요. 걔한테 쪽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가 어저께 사준 바나나 우유 참 고마웠어. 좋았어. 막 이러면 바나나 우유가 좋았다는 걸까? 그걸 줬던 내가 좋았다는 걸까?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매면서 막 고민을 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사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 구절구절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보실 때도 일종의 이렇게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작가들이나 이제 시인들이 글을 쓰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막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열띠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애 편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실 때 마치 연애 편지를 보듯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잘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연애 편지 해독하듯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관동별곡 외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는 관동별곡을 무작정 다 외우라고 하고 번호 순으로 이제 교탁 앞에다 세워놓고 외우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외워라 그러면은 서서 다 외워야 했어요. 정말 무서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든 생각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왜 외우고 있지라는 정말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급한 마음에 그 내용도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막 글자 하나하나 외우기에 너무 바빠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무작정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관동별곡을 읽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그냥 여행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 나오는 말도 어려운데 이거 읽어보니까 옛날 글인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죠. 승진을 했어요. 그 관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양에서부터 막 출발을 해가지고 관동으로 막 여행을 가는 거예요. 막 기쁜 마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이게 임금님이 관직을 내려주셨으니까 임금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뭐 보이는 폭포도 아름답고 막 풍경 아름답고 막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여행기가 쓰시듯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풍경들에 대해서 막 가는 길마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이제 약간 어른들이 등산 끝내고 나와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도토리묵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글이라서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요즘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도 별로 다르지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여정을 막 따라가고 있구나 막 이런 걸 막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정철이 막 여행 간 과정을 마치 뒤에 따라가는 당나귀가 된 듯이 막 그렇게 같이 상상을 해보면서 따라가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운수 좋은 날 김첨지 얘기했듯이, 그 인물에 대해서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걸 머릿속으로 막 그리면서 따라가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막 머릿속으로 영화를 막 찍는 것 같이. 사실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마 고문 옛날 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말들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옛날 글이라고 해도 지금 사람들이랑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별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이죠,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것들을 그냥 요즘 사람들하고 비슷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황조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이게 뭐야 막 이런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애인이 있고
뭐 여친이 있고 남친이 있는데 나는 왜 없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펄펄 나르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정당하라 그러면서 쟤네들은 다 커플인데 왜 나는 커플이 아니지? 이런 그래서 외롭다라는 마음은 지금 사람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노래죠. 이런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말이 조금 옛날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상상을 하면서 옛날 사람이 한번 돼서 또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훨씬 이해할 수 있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말이나 국어도 몇백 년 뒤에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막 이제 줄 치고서 이제 쓰고 있겠죠. 동전? 동전이 뭐지? 막 이러면서 줄 긋고 동전, 금속으로 된 그 화폐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금속으로 화폐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신기해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고문을 읽으시면서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서 옛날 글을 읽으실 때 타임머신 타고서 같이 그 변하지 않는 그런데 이제 말만 좀 어려운 어떤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제가 아까 국어 실력은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쓰기, 읽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 길러지는 건 자꾸 해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길러집니다. 우리가 이제 수영에 대한 이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헤엄을 치게 되는 건 아니죠. 자꾸 물에 빠져서 뭔가 움직여 봐야지만 수영 실력이 늘어납니다. 국어 실력도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이제 뭔가 질문을 하면 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계속 손을 들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만 돼도 몇몇 이제 앞쪽에 있는 학생들이랑 몇몇만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은 말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거의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거의 좀 말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대학생이 되면은 몇몇 경우만 빼고는 태도가 다 똑같아. 약간 고개를 45도 숙여서 갑자기 관심이 없던 글을 열심히 보는 척을 하면서 혹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는 거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틀린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뻔소리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초등학생이 그런 게 좀 덜 겁나는 거죠. 그래서 막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꾸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정말로 이게 엉뚱한 소리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잘못된 대답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잘못된 말을 했더라도 그게 내가 일단 내 생각을 말로 만들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잘못된 말을 해도 내가 잘못된 말을 했어 막 이러면서 그 잘못된 말에 대해서 곱씹으면 또 생각이 길러집니다. 그때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곱씹으면서라도 이제 생각이 막 길러져요.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뭐 수업 시간에 발표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말하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너 그 영화 재밌게 봤다고 왜 재밌었어? 그러면 그냥 보라니까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영화가 재미있고 친구가 보길 바라면은 근거를 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주장과 근거죠. 그냥 보라니까, 그냥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니까, 막 이게 아니라, 그 영화가 말이야, 뉴질랜드 풍경이 완전히 실시간으로 엄청 잘 보여서, 마치 뉴질랜드에 여행 갈 것 같은 효과를 줘. 그 다음에, 우정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도 있더라. 막 이러면서, 대사가 완전히 너무 좋아. 막 뼈를 때리는 대사가 나와. 막 이러면 근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주장을 하고 이 근거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자꾸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이렇게 뱅글뱅글 뭔가 돌고 있는 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말이나 글로 환전을 계속 하는 그런 버릇 같은 거 일부러라도 뭐 그런 걸 하시면 굉장히 언어 능력을 기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에 비공개로 뭔가 이렇게 몇 줄씩 계속 써보거나 카톡, 이모티콘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 가끔 조금 한 2문장이라도 이렇게 자꾸 글을 한번 써보는 훈련,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언어로 자꾸 바꾸는 그런 일을 해보시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문제를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내보는 입장이 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내는 사람이면 뭐가 궁금해서 나의 뭐가 알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 문제를 한번 내보세요. 이 지문 하나 두고,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시고 문제 출제자의 입장이 돼보시는 것도 국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은 국어도 굉장히 언어 능력도 높아집니다. 무조건 이제 참고서에 나와 있는 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국어 수업에 나오는 지문 중에 많은 인물들이 알에서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저희 국어 선생님이 너희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시집가서 알을 낳게 될 거다, 이런 무서운 협박을 하셔서, 이거 보니까 진짜 알이 많이 나와요. 알에서 태어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수수께끼인 거예요, 저한테는. 왜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인물들이 많지? 왜 알에서 태어나게 했지? 그럼 이건 수수께끼죠. 그럼 이걸 제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궁리를 해보겠죠. 그리고 뭔가 조사를 해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보도 늘어나고 아는 것도 늘어나고 생각의 힘도 늘어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언어 능력이 늘어나겠죠. 국어를 막 외워야 되는 어떤 것이다, 막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노래를 듣듯이, 여러분이 이제 귀에 꽂고서 노래 들으시죠. 노래 듣듯이,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국어에 대한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놀듯이, 게임하듯이 이렇게 국어와 조금씩 친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